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회사 선배한테서 이런 권유를 받았어요. 연말 연시엔 본가에 내려갈 건데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해 안 넘길래? 재밌는 행사가 있거든.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야. 그분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았지만 아주 스스럼 없이 대해주시는 분이라 입사했을 때부터 여러모로 절 예뻐해 주셨어요. 일할 때나 사적으로나 잘 챙겨주셔서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녀주시곤 했는데 멀리 가자고 하신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모처럼 내려가는 고향인데 하물며 연말 연시에 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신경 쓰지 말고 오라고 하시기도 했고 저도 딱히 본가에 내려갈 계획이 없었던 터라서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선배네 동네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는데 해돋이도 볼 겸 그걸 구경하러 오라는 거였습니다. 회사 업무는 29일에 끝나고 휴가는 30일부터였어요. 행사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우리 동네에서 매년 하는 건데 동네 사람들 중에 한 명 뽑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사야. 자정 넘어서 하니까 정확히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3일 동안 하겠네. 심야에 한다고요? 그런 시간에 뭘 하는데요? 그건 와서 보면 알아. 올해는 우리 엄마가 뽑혀서 아버지도 아주 기뻐하고 계시거든. 그러시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때에 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한적한 동네니까 편하게 와. 휴가는 30일부터니까 첫날 건 못 보겠지만 말이야.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만 왠지 흥미가 생기는 이야기였어요. 선배는 제가 그 행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걸 눈치채시곤 만약 처음부터 보고 싶으면 29일에 일 끝나고 바로 출발해도 돼. 나로서도 처음부터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데다가 올해는 드디어 우리 엄마가 뽑혔으니까 말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었지만 너무 신세지는 것도 죄송하고 결국 30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선배는 조금 아쉬워했지만 알겠다고 하셨고 전 30일부터 1일까지 선배네 본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일 아침 9시 선배의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선배의 본가가 있는 동네는 저희가 사는 곳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에 편하게 수다를 떨면서 어떤 행사일까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얼마 후 창밖 풍경이 바뀌어 갈 때쯤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비 왔었지? 그 말대로 전날인 29일에는 심야까지 비가 내렸어요. 대화의 흐름을 깬 뜬금없는 말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위화감이 들었달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왔었죠. 오늘은 그쳐서 다행이네요. 행사는 비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괜찮아. 어젯밤엔 예정대로 진행했어. 사실 나 어제부터 내려가 있어서 진짜 힘들었다. 회사에서 바로 본가로 갔다가 밤에 그거 하고 끝나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너 데리러 가고 지금 엄청 졸려. 그렇게 말하면서 큰 하품을 하는 선배에게선 아까 느꼈던 기묘한 위화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시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가다 보니까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딱 12시가 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차에서 내려 선배네 본가 쪽을 바라본 순간 흠칫 놀랐습니다. 선배네 본가는 오래된 저택처럼 널찍한 집이었는데 집 앞마당에 무릉덩이가 있었거든요. 잉어를 기르는 연못만한 크기였어요. 자연적으로 생긴 웅덩이도 그 정도로 커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흙물을 채워놓은 목욕탕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대체 뭘까 하고 당황하고 있으려니까 그것도 행사와 관련된 거야. 일단 빠지지 않게 조심해. 꽤 깊으니까. 선배가 말했습니다. 전 의아해하면서도 우선 집 안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다가왔어요. 늦었네. 이 애가 손님이야? 선배는 응 맞아라고 대답하면서 저를 향해 그 남자분이 어머니의 남동생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제가 인사를 마치자 점심이 다 됐으니까 안쪽으로 오라며 안내를 받아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식후에는 거실에 계시던 선배의 아버지와도 인사를 나누었고 선배가 예전에 썼던 2층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방에 들어가서 한숨 돌리고 문득 창밖을 내다보다가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웃집들이 몇 채 보였는데 마당에 커다란 구멍이 파여있는 집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무릉덩이가 아니라 뻥 뚫린 커다란 구멍이요. 궁금해서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건 뽑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집이란 뜻이야. 구멍이 없는 집은 한 번 가족 중 누군가 뽑혔거나 지금은 필요 없단 뜻이고, 뽑힌 집은 아까 봤듯이 구멍에 물이 채워져서 커다란 무릉덩이가 돼. 뽑힌 사람은 좀 고생이거든. 우리 엄마도 지금 준비 중이라서 집에 없는 거야. 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의 설명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행사가 열리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처음엔 그저 축제 기분으로 즐길 수 있는 행사일 줄 알았는데 뭔가 기괴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신뢰되는 말을 할 수도 없어서 그저 제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행사가 시작될 때까지 푹 쉬기로 해서 전날 거의 잠 못 잔 선배는 잠이 들었고 저는 선배의 삼촌과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서 저녁을 먹고 목욕을 마친 뒤 이제 행사가 시작되기만을 얌전히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그 시간 동안 선배 어머님의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11시를 넘겼을 무렵 뭔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넷이서 실없는 농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고 삼촌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10분쯤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더니 선배와 선배 아버지에겐 슬슬 준비할 테니까 다녀와 라고 하고 저에겐 괴곰씨는 여기 같이 있어요. 나도 여기 있을 테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전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선배가 발끈한 표정으로 삼촌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왠지 험악한 분위기가 되더니 돌연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삼촌, 어제도 집에 남았었죠? 왜 그래요? 내가 몇 년 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잖아. 난 인정 못한다. 정할 거면 너희들끼리 해. 이제야 우리 엄마가 뽑혔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삼촌도 혜택 받았잖아요. 오늘도 엄만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난 너희들이랑 달라. 됐으니까 빨리 가봐. 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고 낮에 느꼈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의 언쟁이 이어졌는데 선배가 시계를 보며 시간을 의식한 건지 입을 닫으면서 말다툼이 끝났어요. 묵묵히 지켜봤던 선배의 아버진 도중에 먼저 나가버리셨고 짜증이 난 기색의 선배는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기합이 더 들어가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지켜봐. 제게 그렇게 말하고선 선배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 그 순간 갑자기 삼촌분께서 다급하게 현관문을 잠그곤 제 손을 잡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응시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괴곰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벌써 12시가 넘었지? 잠시 후 1시가 되면 어떤 일이 시작될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당신이 희생양이 돼.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요.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말만 해줄 테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괴곰씨, 당신은 그 행사를 봐야만 합니다. 1시가 되면 2층으로 올라가서 방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봐야 합니다. 단 밖에 사람들에게 말을 걸거나 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지켜보고 듣기만 하면 돼요. 들어요? 듣는다니 뭘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래요, 노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귀를 막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알았죠? 이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저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무슨 엄청난 일에 휘말려 버린 건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삼촌분은 제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곤 괜찮다고 해주셨지만 뭘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선배 삼촌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은 터져버릴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어쩌지? 어떡하면 좋지? 그러는 사이 1시가 가까워졌고 선배 삼촌이 2층으로 올라가라고 재촉하셨어요. 저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부탁해봤지만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노래가 끝나면 바로 내려오세요. 부디 아까 말한 건 꼭 지켜야 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등을 떠밀려 도망치고 싶은 심정으로 2층으로 올라가서 낮에 머물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내다볼 엄두가 안 나서 그저 웅크린 채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이제 싫다, 무섭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5분, 10분. 얼마나 그렇게 웅크리고 있었는진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 길고도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가 들려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소리? 비명? 뭔가 들립니다. 전 무의식적으로 창가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 그 무릉덩이 주변에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그들 전원이 방금 전까지 계속 비라도 맞은 것처럼 옷도 몸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모두가 무릉덩이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굳어버린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으려니까 점차 무언가가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당장이라도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삼촌분의 말을 믿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이윽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였어요. 삼촌분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서 기분 나쁜 멜로디로 노이즈처럼 머릿속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들리는 대로의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어디 있나?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연못 속.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누구인가?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땡땡땡. 누군가의 이름 같은데 이름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사는 계속해서 돌아올 아이는 어디 있나, 돌아올 아이는 연못 밖, 돌아올 아이는 누구인가, 돌아올 아이는 땡땡땡. 이쪽은 제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무얼 하나,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울고 있다. 돌아올 아이는 무얼 하나, 돌아올 아이는 울고 있다. 이런 가사가 2번 반복되었습니다. 전원이 흠뻑 젖은 채 물웅덩이를 응시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제가 있는 방과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텐데 그 노래는 정말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였어요. 2번 반복되는 동안 전 그저 덜덜 떨며 그 광경을 바라보며 노래를 계속 들었습니다. 2번째 노래가 끝난 순간 정적에 휩싸인과 동시에 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제 쪽을 보았습니다. 그건 만면에 미소를 띤 선배였어요. 아까까진 너무 두려워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선배의 아버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직 혼자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선배에게 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 그대로 있더니 도령 고개를 돌리곤 어디론가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르르 선배의 뒤를 따라갔어요. 끝났구나. 전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빨리 삼촌분께 돌아가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의식을 잃을 것처럼 비틀거리고 있는데 삼촌께서 2층으로 올라와 주셨습니다. 끝났네. 무서웠죠? 잘 참았어요. 이젠 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삼촌이 안아주시자 저는 둑이 무너진 것처럼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진정이 된 저는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시간을 확인하자 안심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애랑 그의 아버진 오늘 이제 여기로 돌아오진 않겠지만 아까 그 의식은 한 번 더 열릴 겁니다. 네? 이번엔 3시에 할 거예요. 노래 내용도 아까랑 조금 다를 거고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간 다시 그 사람들이 무릉덩이로 모여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젠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면 좋죠? 전 어떡하면 좋아요? 진정해요. 지금부터 우리 집으로 갈 거니까. 이 마을을 벗어나서 조금만 더 가면 있어요. 하지만 괴곰씨, 당신이 가져온 짐 같은 건 포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가져가면 오히려 위험해지니까. 자세한 얘긴 그러고 나서 하자고요. 자, 당장 출발합시다. 삼촌분이 이끄는 대로 우린 집을 뛰쳐나와 조금 떨어진 공터에 세워진 차에 올라탔고 그 마을을 뒤로 했습니다. 어딜 달려도 똑같은 풍경으로 보여서 미로에서 빠져나가려 헤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1시간 정도 달리자 겨우 선배 삼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어느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그 방안을 보고 다시금 공포가 전신으로 퍼졌어요. 밥상밖에 없는 그 방 벽면 가득 천장까지 부적이 빼곡하게 붙어있던 겁니다. 비정상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분도 뭔가 엄청난 일에 가담한 한통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연달아 영문 모를 상황이 이어지니까 저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이 쌓여갔던 걸지도 몰라요. 그런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삼촌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모로 생각도 많아지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이 방이 아니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삼촌분께선 절 천천히 밥상 앞에 앉혔고 당신은 정면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괴곰신 애초에 그 아이한테 뭐라고 듣고 그 마을을 오게 된 건가요? 매년 재밌는 행사가 있으니까 구경하러 오지 않겠냐고 초대를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 중 한 명이 뽑혀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선배 어머니가 뽑혔다고. 그럼 기간은 총 3일이고 오늘이 이틀째라는 건 들었어요? 첫날부터 오지 않겠냐고 권유하진 않았고. 들었어요. 첫날부터 보여주고 싶으니까 첫날부터 오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너무 신세지는 것도 죄송해서요. 그렇군요. 그 애가 괴곰씨에게 한 말은 전부 사실입니다. 저건 매년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 열리는 게 맞고 올해는 그의 어머니가 뽑혔지요. 첫날부터 보여주고 싶다고 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괴곰씨는 오늘 한 번이라도 그의 엄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죠.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걔가 구체적으로 말 안 했죠. 당연한 겁니다. 그의 엄마, 그러니까 내 누나는 죽었어요. 몇 년이나 전에 말이죠. 네? 그 녀석이 학생일 때였으니까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괴곰씨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처음부터 그의 엄만 없었단 뜻이죠. 그럴 수가. 그렇지만 그럼 뽑혔다는 건 대체 뭐예요? 아까 그 이상한 건 뭐였고요? 그건 죽은 자를 되살리기 위한 의식이에요. 뽑혔다는 건 되살아날 기회를 얻었다는 뜻이죠. 매년 죽은 사람 중 한 명이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 가족이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원할 경우 마당 같은 곳에 큰 구멍을 파서 그 의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뽑혔을 경우엔 모르는 사이에 구멍에 물이 고여서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겨나지요. 이 모든 건 1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선택받은 자의 가족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아까 전에 그 의식을 행해야 하지요. 그리고 1월 2일부터 물이 없어지고 다시 시간을 들여 다른 사람이 뽑히게 되는 거죠. 아까 노래 들었죠? 끝까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가사를 삼촌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가사의 뜻은 이러하대요.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어디 있나,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연못 속,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누구인가,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여기서 불러지는 이름은 선택받은 죽은 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아이는 어디 있나, 돌아올 아이는 연못 밖, 돌아올 아이는 누구인가, 돌아올 아이는. 이 뒤에 나오는 이름은 희생시킬 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무얼 하나,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울고 있다. 돌아올 아이는 무얼 하나, 돌아올 아이는 울고 있다. 선택받은 죽은 자를 되살리기 위해선 희생시킬 누군가에게 3일간 노래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 아이가 첫날부터 보여주고 싶다고 한 건 그 때문이에요. 노래는 1시부터 2시, 3시부터 4시 사이에 각각 내용이 바뀌고 2번씩 부르게 되어 있어요. 3일 동안 총 6가지 내용의 노래가 12번 불리게 되는 거죠. 아까 괴곰씨가 들은 건 3번째 노래예요. 6번째이자 12번째 마지막 노래를 들려준 뒤에
그 사람을 그 무릉덩이에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어 올라오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희생된 사람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있던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누군가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즘 사람들은 애도의 의미를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진짜 되살리려고 한 건 이번뿐이었어. 아니, 그 애뿐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녀석은 자기 엄마한테 집착하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미련을 끊어내질 못하고 있죠. 녀석은 엄마가 뽑혔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당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당신으로 정했는진 모르겠지만 그 아인 당신을 희생시켜서 지 엄마를 되살릴 셈이었던 겁니다. 본대로라면 이틀째에 왔다는 시점에서 이 의식은 성립할 수 없었어요. 3일 중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비가 온 게 문제였습니다. 이 노래를 포함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개구리 노래라고 불러요. 원래는 아주 먼 옛날로부터 모셔온 무언가와 관련된 겁니다. 그 무언가는 비를 좋아한다고 전해집니다. 3일 중 단 하루라도 비가 내릴 때 개구리 노래를 부르면 삼촌분께서는 얼버무리셨습니다. 어쨌든 어제 비가 내린 탓에 괴곰씨가 첫날에 없었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모든 일이 끝나는 3일째에 나타나야 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제 이미 그 무릉덩이 속에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그걸 처음 봤을 때도 아까 노래할 때도 무릉덩이 속에서 빤히 당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준비하고 있다는 건 그런 뜻이었죠. 아마 앞으로도 그 애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다시 뽑히길 계속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 그 집 마당에 있는 구멍이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개구리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선배 삼촌 댁에서 신세를 졌고 아침이 되어서 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헤어질 때 삼촌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부터가 새해인데 1년 동안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비 오는 날엔 외출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생활하긴 많이 힘들겠지만 꼭 지켜주세요. 그 1년만 넘기면 이제 괜찮아질 테니까 만약 무슨 일이 생겨 걱정되는 게 있다면 저한테 찾아오시고요.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휴가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선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삼촌분께서 충고하신 대로 비 오는 날에는 일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닐 수가 없었죠. 언제 갑자기 비가 쏟아질지 몰라서 1년 동안은 본가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참고로 제가 퇴사하는 것과 엇갈리듯 선배는 복직하였고 지금도 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어디 있나?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연못속.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누구인가? 돌아갈 수 없는 아이는 마사코.
수 없는